러시아는 모두 훈련 임무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은 모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핵폭격기가 국제 해역 상공을 비행하다가 영국 영토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는 F-35 전투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어리석은 행동 시 하늘에서 격추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나토 영공에서의 대치였으며 그 여파는 유럽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6월 23일, 나토가 나토 영공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하던 소규모 러시아 항공기 편대에 대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Tu-160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로 러시아가 보유한 항공기 중 가장 크고 강력한 기종인데 이 폭격기가 그 편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미그 31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16시간 동안 국제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그 설명만 들으면 러시아가 잘못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 영공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죠. 러시아가 핵폭격기 투입 위치를 매우 신중히 골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훈련 기간 동안 러시아의 비행기들은 바렌체해와 노르웨이 해상공을 여러 차례 비행했고 한때는 영국 셰틀랜드 제도 북쪽 불과 몇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행동을 자국 영공에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핵 위협을 과시하며 나토와 영국에 러시아 항공기가 타격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투폴레프 162 공중구비 훈련 중 나토 영토에 근접해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 비행기의 행동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르웨이는 F-35 전투기를 보내 러시아 항공기가 선을 넘을 경우 감시하고 대응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담한 움직임에 대한 보도에서 뉴스위크는 노르웨이가 나토에서 가장 첨단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러시아 항공기를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크렘린은 전략 폭격기들이 일부 구간에서 외국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만 밝히고 추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F-35가 투폴레프 160과 미그 31을 격추할 수 있다는 사실, 즉 자국의 위협 전술이 F-35에 무력화됐음을 세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건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푸틴과 측근들이 나토에 보낸 또 다른 경고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들이 나토 영공을 스치듯 비행하며 어디서든 할 수 있었던 훈련을 실시한 것은 위협 전술이었습니다. 푸틴은 나토가 투폴레프 160을 보기 원했고 영국과 노르웨이가 대응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지만 단순한 공중구비로 넘어 러시아가 나토가 무엇을 보낼지 알아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노르웨이로부터 답을 받았고 미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투기를 이렇게 신속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노르웨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F-35 배치는 노르웨이의 신속 대응 경계 QRA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프로그램은 오슬로가 50대의 F-35 중 최소 2대를 언제든지 긴급 출격시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신속 대응 전투기들은 노르웨이 북쪽 아베누스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노르웨이 해와 바렌체 해를 모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매년 신속 대응 경계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회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전담된 2대의 F-35는 15분 이내에 이륙해 목표지로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F-35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 전투기들이 5세대 전투기로서 현재 어떤 나라든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투기들은 푸틴이 나토 해역 근처에서 위협 전술을 시도할 때마다 그에게 즉각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토는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겉보기에 러시아의 단순한 시험 같지만 그 배경에는 왜 F-35 전투기가 필요한지 이유가 있습니다. Tu-160은 평범한 폭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위험한 폭격기이며 푸틴의 의회 내각의 한 저명한 인사가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시험 비행을 위해 출격했습니다. 우선 폭격기를 살펴보죠. Tu-160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폭격기는 아닙니다. 이 폭격기는 미국 B-2 스피릿이나 B-21 레이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폭격기는 크기, 속도, 그리고 적에게 퍼부을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췄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준을 적용해보면 나토에서 블랙잭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투폴레프 160, 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폭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항공기일지라도 투폴레프 160의 인지는 이 거대한 폭격기를 마하 2를 넘는 속도로 추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세계 어느 폭격기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입니다. 이 속도는 폭격기가 거의 45,000kg의 무기를 실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순항미사일, 재래식 폭탄, 핵무기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력 때문에 나토의 다양한 항공기 중에서도 투폴레프 160을 감시하기 위해 F-35 전투기가 투입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F-35는 투폴레프 160의 몰래 접근해 하늘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F-35가 스텔스 능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폴레프 160은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F-35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만든 전투기는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해서 전속력으로 비행하는 투폴레프 160을 따라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며 가장 강력한 폭격기를 나토와 영국 해역 근처에 보내 유럽 적들에게 푸틴을 자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적 행보와 맞물려 위협 발언을 해온 저명한 크렘린 측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러지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최근 러시아 외교 국방정책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안드레이 콜레시니코프라는 정치 분석가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그는 라브로프가 그 행사에서 연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끝에 라브로프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 문제에 대해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푸틴 본인의 생각까지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서방의 핵보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나 엄청난 파괴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인물인데 만약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핵 위협을 내세웠던 인물로 5월에는 서방과의 핵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다른 서방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아르메니아와 몰도바 같은 나라들을 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라브로프는 선언하며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 교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 위협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푸틴의 핵심 측근이었던 인물이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핵폭격기들이 나토 영공 바로 근처 해역을 비행하는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한다면 그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러시아는 지금 TU-160을 나토 영토 근처로 보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군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가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줬던 핵 위협, 즉 핵무기를 과시하는 행동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말하듯이 러시아는 끝없는 핵 위협을 가하는 데 익숙한 나라이고 그런 위협은 무엇보다도 약함의 신호입니다. 러시아가 불안할 때마다 핵 위협도 커집니다. 이것도 한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영토 내 방공망을 계속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모스크바가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TU-160이 포착되기 며칠 전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원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서방에 알리려 합니다. 5월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합훈련을 실시해 두 나라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발사하는 연습을 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바로 이웃 국가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가까워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자국 군대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새로운 핵교리를 채택하거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을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은 핵을 이용한 공격적인 태도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TU-160 폭격기가 나토 영토 가까이 비행하는 것은 푸틴이 새 미사일을 자랑하거나 우호 영토에서 시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그가 침공 후 유럽에 가한 위협 중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전 영국 육군 장교 해미시 드 브레튼 고드는 러시아가 항상 이런 종류의 군사훈련을 해왔지만 폭격기를 영국 북쪽까지 보내는 것은
뭔가 더 노골적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엔 선전적 측면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그래 왔듯이 나토를 팽창주의적 침략자로 묘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브로프가 핵 위협을 하면서 아르메니아와 몰도바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과 측근들의 선전전 일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 항공기가 나토 영공 인근을 비행하는 영상이 국영 TV에 나오며 이를 나토의 늑대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의 최근 행동이 나토에 경고를 보내는 것만큼이나 푸틴이 러시아 내부에서 약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사라졌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러시아는 나토와 특히 영국이 자신들의 공격 가능성을 알기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방금 본 러시아의 Tu-160 훈련은 러시아가 수년간 나토를 상대로 벌여온 하이브리드 전쟁의 연장선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난 11월 유럽 정체 분석센터 시파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항공기가 수십 차례 유럽 영공에 진입했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나토 영공을 침범하지 않고 주변만 비행했습니다. 행동의 의도는 유치합니다. 드론, 전투기, 폭격기 등 이런 침입은 러시아에 여러 이점을 줍니다. 첫째로 조종사들은 특히 출격과 훈련이 방해받지 않을 때 꼭 필요한 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우리가 본 것이 그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 폭격기 감시를 위해 F-35를 배치했지만 요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16시간짜리 시험을 마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었고 위협 효과도 더했습니다. 시퍼는 또한 이러한 유형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이 러시아에게 나토 방어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미래에 실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에 어떤 비용이라도 부담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노르웨이 F-35 전투기가 사용한 연료와 같은 부분에서라도, 그렇다면 그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일입니다. 영국은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영향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게 받았습니다. 드브레통 고든이 지적했듯이 MI6 수잠조차도 영국이 러시아가 만든 하이브리드 전쟁에 갇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영국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러한 유형의 공격이 1586%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해 러시아의 공격 수위 상승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요원들은 전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경에 일부 부동산의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와 군함이 자국 해역에 진입하는 문제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최소 200척의 그림자 함대 선박, 이 영국 해역을 통과했으며, 영국 해군은 러시아 군함에 대해 항상 경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러시아 Tu-160 폭격기의 영국 근처 시험 비행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 위협에 대응한 건 노르웨이일 수 있고, 러시아는 그 나토 회원국을 기꺼이 위협하겠지만 영국이 분명한 표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러시아는 하이브리드와 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핵무기 탑재 폭격기의 무고한 시험 비행이었고, 우연히 16시간 동안 나토 영토 주변 공역을 비행했다고 합니다. 볼 것 없으니 그냥 지나가세요.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하는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행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월에는 투폴레프 160 폭격기 2대가 영국 해역에 너무 가까이에서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영국의 우호적인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 폭격기를 감시하기 위해 전투기를 파견하면서 긴급 출격 대기 태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영국 왕립공군도 1월 사건에 개입하여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보내 러시아 폭격기가 영국 해역을 우회할 때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영국 해역에 군함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아드미랄 그리고리에비치 함이 영국 해역에 진입해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 함정은 화이트섬 남쪽에서 요트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 함정은 러시아의 다른 함정들과 함께 감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더 명확히 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영국, 노르웨이, 나토 전체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떠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계, 대응, 그리고 나토의 집단적인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폭격기로 공중 위협을 가함에 따라
영국과 나토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제 강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군 측면에서 영국은 지난 4월 나토가 이미 운영 중인 전력에 더해 9개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해군 전력을 창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력은 러시아 억제를 위해 설계됐으며 영국 해군 총사령관 그인 젠킨스 장군은 북쪽 공해 경계선 방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경계선이 최근 러시아가 Tu-160으로 위협한 곳입니다. 핵폭격기 위협에 해군이 대응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6월 23일 노르웨이가 Tu-160 위협에 F-35 전투기를 출격시킨 그 프로그램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전력 투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노르웨이와 나토가 F-35의 단순 전투기 이상의 역할을 부여해 영공 초계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F-35는 첨단 센서, 보안 데이터 링크, 그리고 센서 용합을 결합하여 실시간 작전 상황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접촉 상황에 대한 전술적 통제도 유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합니다. 또한 6월 23일 F-35 배치의 성격도 지적합니다. 노르웨이 전투기 중 한 대가 Tu-160과 그 호위기인 미그-31 중 한 대 사이를 직접 통과했는데 이는 단순한 시각적 접근을 훨씬 넘어서는 드문 일입니다. 대립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었고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푸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러시아는 폭격기를 나토 영공 근처까지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토는 전투기를 당신의 출격 한가운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다른 기존 항공 플랫폼들과 결합된다면 F-35는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다층적인 전력 투사를 제공하는 새로운 영공 초계 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에서 방금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핵 신호입니다. 또 다른 무력 시위든 더 큰 위협이든 푸틴의 행동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긴장 고조를 통한 긴장 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장 완화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나토의 확장을 막으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아마도 더 많은 투자,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첨단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푸틴에게 나토의 억지력이 러시아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F-35 전투기가 Tu-160에 대응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주요 인사들이 러시아가 20년이 끝나기 전에 나토 동맹국 공격을 준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럽의 핵 억지력도 개념에서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떠벌을 든다면 나토는 그 시험을 너무도 확실히 통과해 푸틴이 더는 그런 시도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불길 속에 갇혔고 불길이 점점 더 치솟으면서 그는 점점 더 깊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드론 공격을 퍼부은 후에는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모든 곳을 동시에 타격한 후 정유 공장과 제주 시설 등 많은 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자신의 국민들에게 가져다준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끊임없는 드론 공격입니다. 러시아는 클지 몰라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매우 강력해서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의 강력한 수호자라는 명성도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드론 공격을 퍼붓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이 끝날 무렵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376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전쟁 최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지만 목표 명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오르고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수 산업과 다른 나라의 제품을 수출하는 능력의 핵심적인 시설들에 이전에는 없던 아주 큰 구멍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푸틴, 러시아의 방공망이 몇 개는 놓친 것 같군요. 우리는 로스토프의 파괴로부터 시작합니다. 로스토프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빠른 승리를 거두고 싶을 때 명백한 표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그 드론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사거리 면에서도 훨씬 더 유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로스토프는 우크라이나 야간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간모크에서는 주민들이 도시의 항구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로스토프의 수출 거점 중 한 곳이 공격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젤라노바 플러스는 이러한 보고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곧 항구 방향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도할 의지가 있는 러시아인들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쿠르가노프타를 직접 타격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품류 저장소는 러시아 연료와 석유 제품이 그림자 함대 선박에 실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며 이후 이 선박들이 구매자에게 운반합니다. 세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에 영상이 더 올라왔고 연기도 더 짙어지면서 이 항구가 불길에 휩싸인 아소라장이 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로스토프에 대한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가노크에서는 항공대학이 또 다른 목표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대학은 러시아의 항공 및 공학 산업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이런 종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략 전체가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령 연구센터의 소장 페트로 안드류셴코가 텔레그램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로스토프 주민들은 드론이 두 큰 목표를 맞췄으니 이제 끝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로스토프 공격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조는 러시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국경의 위치에 있어서 공격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의 항구들이 러시아에게 아조프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로스토프가 푸틴이 점령한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공격은 이미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중거리 공격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한 이 반도를 더욱 고립시키는 또 하나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로스토프 주지사 유리 슬료자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스토프 지역의 공중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타갈로크와 아조프시 그리고 아조프스키와 마트베예프카 칸간스크 구역 상공에서 약 35대의 무인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상에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지사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피해라는 말이 대략적으로 우리의 방공망이 많은 드론을 놓쳤다는 의미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는 우리의 방공망이 너무 뛰어나 모든 것을 격추했고 그 파편이 우연히 우크라이나가 노린 목표에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언급한 두 곳 외에도 더 많은 목표물이 있었고 슬리오자르는 카가니크 마을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행정 건물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조프시 자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두 개의 석유 저장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화재는 상당히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스토프 주지사가 이 모든 사실을 직접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화염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석유 시설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엑셀 로도바플로스가 다시 한번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들의 영상 자료와 위치 추적 능력을 결합한 결과 우크라이나가 돈터미널 석유 저장소나 아조프 광학 기계 공장 혹은 둘 다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채널에서 공유한 영상 중 하나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와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확실히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건물 공격으로는 대형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공장까지 타격했다면 또 다른 큰 승리입니다. 아조프 광학기계 공장은 레이더, 광전자 부품, 그리고 정밀유도 시스템을 생산하는데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항공기와 군함부터 러시아의 장갑차, 미사일까지 모든 것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어디서 공격이 오든 러시아가 푸틴의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꽤 좋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곳곳의 표적을 한꺼번에 모조리 타격했다고 말씀드렸죠. 즉,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후 불타는 곳이 로스토프난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러시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개발한 이후로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런 공격이 가능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능력 덕분이죠. 우크라이나 드론의 다음 공격지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을 완벽한 순간입니다. 구독하셨나요? 좋아요. 이제 크라스노다르 지방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의 밤사이 대규모 공습에 대한 보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다시 한번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일스키 정유소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드론들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론들은 이제 그곳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7월 10일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특정 정유소가 17번째로 공격당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은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가 매년 최대 660만 톤의 연료를 정지할 수 있는 이 정유소를 반복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가 이 정유소를 완전히 정상 가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번에 타격한 곳이 거의 수리될 때쯤이면 다시 이 날아다니는 제재가 나타나 또 다른 목표를 타격할 준비를 합니다. 러시아가 17번이나 공격을 당한 후에는 일스키의 방공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돌릴 방공 전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유소에서는 또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엑셀과 오버플러스가 또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일스키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역 당국에 따르면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운영 본부는 세베르스키 구역에 위치한 일스키 정유소에서 추락한 무인기 파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우리는 파편이라는 말을 기다렸고 크라스노다르 지방 당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드론 파편이 또 한 번 명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이 총 17번째이고 2026년에만 5번째입니다. 이제는 비꼴 기운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편 핑계가 지겹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목표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무해하게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스키 정유소가 또다시 불탔습니다. 이건 지금 러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연료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연료와 석유가 타면 수출이 감소해 크렘린의 전쟁 자금도 줄어듭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이번 밤에 공격을 마무리한 곳은 다름 아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주요 군사 목표를 잇따라 타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율에 맞춰 모스크바 초토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보냈지만 러시아는 전부 요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이 16대의 드론 공격이었다고 밝힌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해낸 것은 도모데도보 공항의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공항도 같은 종류의 제한 조치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몇 대가 푸틴의 고향까지 날아갔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로스토프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 해낸 것만큼 인상적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모스크바로 보내 두 가지 성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공항 폐쇄는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주요 이유와 연결됩니다.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 국민에게 되돌려주려는 것입니다. 곧 그 개념을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드론 공격으로 인해 항공편이 중단된 공항은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피하려 했던 전쟁과 마주하게 된 화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항 폐쇄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캠페인의 일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5년 5월 키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7번의 공항 폐쇄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 남부사단 대변인 세르히 브라추크는 당시 이러한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물류, 방공 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사기를 겨냥한 압박작전의 일부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항에서 텐트에서 자는 게 가장 큰 대가는 아니지만 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자거나 적은 의자를 두고 다투는 일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그들의 대통령이 끝낼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기 효과 얘기가 나온 김에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습이 거둔 두 번째 성과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공격 가능성을 푸틴에게 상기시켰습니다. 2026년에만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6월 말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에 있는 위성센터를 공격했습니다. 그 전에 같은 달 중순 우크라이나는 최대 규모 공습 중 하나로 모스크바 정유소를 타격했고 주민들은 석유 화재로 인한 검은 비에 불평했습니다.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에너지 및 군사 인프라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7월 10일 공습이 공항 폐쇄만 초래한 것을 운이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우크라이나로부터 본 것은 아마도 서막, 즉 또 다른 본격적인 공격 전에 나오는 전체 요리일 것입니다. 불길이 러시아의 수도로 번질 것이며 그 도시는 푸틴 집권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7월 10일을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봅시다. 공습이 벌어진 하루로 보면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7월 10일 공격으로 석유 저장소, 정유소, 군사시설이 모두 타격을 입었고 모스크바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에 또 하나의 불길을 만들어내면서 러시아에 진짜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7월 11일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푸틴이 침공 후 시작했을 땐 상상도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상당수가 1000km를 날아간 걸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0일의 공격이 보여준 것보다 더 깊은 곳도 타격할 수 있어 이는 푸틴이 오줌을 지를 만큼 겁먹게 만들 것입니다. 최근 공격 며칠 전 우리는 이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시베리아 옴스크 정유소를 직접 타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입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에서 25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FP-1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상당한 차이로 새로운 거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푸틴과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 궁전에서 러시아 급동까지 이 메시지가 퍼지길 원합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3월부터 러시아 관리들은 이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서기이자 전 국방장관이었던 그는 우랄 지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보타주 공격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무기 체계와 무인 드론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 방법이 크게 발전해 러시아 어느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고 쇼이구는 밝혔습니다. 최소한 한 러시아 관리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은 러시아 후방이 사라졌고 이제 매우 취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쇼이구만의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모스크바의 군사적 우위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옹호해온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조차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정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할 줄 몰랐지만 이제 러시아 깊은 지역에서도 거의 매일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며 푸틴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푸틴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명성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비록 다른 이들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일 때조차도 말이죠. 위대한 수호자는 더 이상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전쟁의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리석은 허세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발생한 공격들은 러시아 안보위원회 회의장과 소셜미디어에서 대중 담론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격 이후 러시아 대중 담론은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전략적 폭격 작전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폭발 장면 영상이 매일 러시아 소셜미디어를 뒤덮고 있으며 최근 모스크바 지역 공격은 특히 민감한 반응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정유소를 무력화하거나 저장고를 파괴해 그 신경을 또 건드릴 때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푸틴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푸틴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술을 그대로 돌려주며 러시아 국민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도 고통을 주는 방법입니다. 러시아의 공중작전은 테러를 바탕으로 합니다. 푸틴은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것만큼이나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행동이 우크라이나를 강압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저항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뜻대로 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푸틴이 저지르는 전쟁 범죄에 의존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똑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그와 같은 유형의 강압적 캠페인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압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7월 10일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목표물 중 하나인 일스키 정유소를 기억하세요. 압박을 논할 때 러시아 연료 위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평선의 화재가 푸틴의 전쟁이 자국에 닥쳤음을 일깨운다면 연료 부족으로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은 러시아 국민들이 더 직접적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연료 위기는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퍼졌고 연료를 생산하는 정유소가 불에 탈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DW는 겔렌지크에 사는 러시아 여성이 자동차 주유를 위해 3일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차량에서 밤을 지새우며 새벽 5시부터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주유기가 여전히 비어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직접 생산해 원래는 풍부해야 할 그 연료를 구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옴스크 정유소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공격의 탁월함에 감탄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가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시베리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정유소를 타격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냈고 어떤 드론을 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뚫는 무언가를 만들어 러시아에 안전한 곳이 없게 됐습니다. 3,400km를 날아가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괴물입니다. 러시아는 다가오는 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영토 내 거의 모든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드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드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몇 달간 러시아를 타격하는 데 써온 FP1 드론의 개량형입니다. 이제 그 드론에는 새 파생형이 생겼고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숙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숙한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FP1ER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옴스크 상공에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첫 단서는 파이어포인트 공동 창립자 데니스 스틸러만에게서 나왔습니다. 옴스크 정유소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자 스틸러만은 X에 간단하지만 판도를 바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옴스크 정유소가 FP1을 만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메시지로 단순히 3,400이라고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FP1ER로 불리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이어포인트 FP FP1 드론의 사거리 연장형은 생산 단계에만 머문 게 아니라 이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엄청나게 정밀하고 뛰어난 파괴력을 지녔으며 러시아가 경로에 배치하려는 모든 방공 시스템을 피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파이어포인트가 개량형 드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사거리뿐입니다. 유로마이든 프레스에 따르면 3,400km는 원래 FP1이 비행할 수 있는 거리의 약 3배에 달하며 이 정도면 러시아를 충분히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와 중부에 있는 모든 주요 군사, 석유, 제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스틸레만은 더 이상 많은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FP1ER 이 비행 중인 몇 안 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본 분석가들은 이 드론이 기존 FP1과 구분되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분석가 중 한 명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드론 전문가가 운영하는 그랜파 로이 X 계정입니다. 로이는 FP1ER 날개를 자세히 살펴보며 주요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새 드론의 날개는 기존 FP1보다 확연히 더 길어서 활공 능력이 향상되고 FP1ER의 비행거리도 늘어납니다. 또한 날개의 형태도 약간 달라져서 더 넓은 표면적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활공이 유리하며 FP1ER은 FP1보다 연료 탱크를 더 실을 수 있습니다. FP1ER이 어떤 형태의 연료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는 연료 효율성을 높여 항속거리를 상당히 늘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증명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초기 분석에도 불구하고 FP1ER은 여전히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파이어포인트가 공개한 FP1ER은 모두가 우크라이나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조된 FP1 버전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6월 파이어포인트는 파리 유로사토리 전시회에서 업그레이드된 FP1을 공개했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FP-1의 추가 연료 탱크가 장착된 것이 확인됐고 파이어포인트는 드론 사거리가 2,700km라고 주장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 공격 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파이어포인트가 FP-1의 새 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사거리를 800km 더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유로세터리에서 공개된 FP-1과 FP-1ER은 완전히 다른 드론이며 FP-1ER은 옴스크 정유소 추락대까지 비밀로 유지됐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FP-1ER의 대략적인 가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FP1의 우크라이나 공급 비용은 대당 약 5만 달러라고 합니다. FP-1ER은 대형 날개와 추가 연료 탱크로 더 비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사항만으로 FP-1ER의 가격이 파이어포인트의 다른 장거리 무기인 FP-FP5보다 높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 순항미사일 하이브리드는 FP-1ER과 비슷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50만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FP-FP5 한 대의 가격으로 여러 대 FP-FP1ER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격이 10만 달러대 초반일 것임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료 탱크와 날개 재질이 원래 FP1의 5만 달러 가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목하는 것은 수백 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작되는 드론입니다. 이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FP-1ER 군집을 대규모로 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P-1ER에 관한 나머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의 탑재량 등 아직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FP-1의 원래 버전은 60kg의 탑재 중량을 가지고 있어서 옴스크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일을 해내기에는 폭발적인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FP-1을 업그레이드해 105kg 폭약을 실을 수 있게 했으며 FP-1ER도 비슷한 크기 탄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높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FP-1ER의 탄두가 약간 더 클 수도 있지만 이는 변경된 날개와 추가 연료 탱크가 추가 중량을 보상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형 드론의 유도 시스템 작동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FP-1ER은 이런 종류의 무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위성 항법과 관성 항법의 조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위성 신호를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드론은 그러한 신호 교란이 일어날 기회가 충분히 많습니다. 위성 항법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1ER에 어떤 형태의 인공지능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사토리에서 공개된 강화된 FP-1의 파이어포인트가 드론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4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라면 만약 전파 방해로 인해 전체 비행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P-1ER에 대해 확실히 아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 최고 전투기도 옴스크에서 막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옴스크를 공격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기 위해 Su-57을 배치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u-57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로 알려져 있지만 기체의 품질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사실상 4세대 전투기 중 상위급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투기는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이며 속도와 화력을 겸비해 사실상 어떤 우크라이나 드론도 막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Su-57은 여러 차례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7월 6일 옴스크로 약 7대의 드론을 보냈으며 이는 러시아 Su-57에게 많은 표적을 제공하고 드론이 러시아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실제로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인 마이클 보넷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 Su-57 전투기와 A-50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를 모두 투입했다고 지적합니다. 보넷은 이런 조합이 처음이며 러시아 레이더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옴스크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이미 접근을 감지했다고 설명합니다. FP-1 드론은 속도가 느려 옴스크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A-50와 Su-57 항공기가 24시간 상공이 없었다면 이 항공기 수가 적어 그럴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FP-1 드론들이 몇 시간 동안 추적돼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었다는 의미라고 보넷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FP-1ER 드론들은 분명히 파괴를 피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드론들이 작은 표적이고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론이 일부 러시아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저고도 비행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불편하게 낮은 고도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분명히 SU-57은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낮게 비행한다는 것은 이 드론들을 탐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보넷은 덧붙였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직면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드론은 기존 드론을 개량한 것으로 3,400km를 비행할 수 있고 대형 탑재물을 정밀하게 투하할 수 있으며 방공망을 우회하고 러시아의 최고 전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푸틴에게 악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몽이 옴스크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곧 FP-1R, 이 시베리아 정유소에서 한 일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옴스크 정유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시베리아에 위치한 그 정유소를 타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설계와 사양이 좋아도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이 목표에 피해를 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옴스크 정유소를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론 거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2,500km 떨어진 정유소까지 그 위협을 보내는 것보다 러시아의 새로운 위협이 생겼음을 더 잘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요? 옴스크 드론 공격으로 거리 기록이 깨졌고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옴스크 정유소가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정유소로 러시아 전체 석유 정제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옴스크는 시베리아 연방구에서 사용되는 전체 자동차 연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며 매년 2,2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정유소만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FP-1R은 옴스크에서 하루에 5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2개의 증류 장치를 파괴함으로써 그 정밀성을 입증했습니다. 7월 6일 공격 다음날 공개된 위성 사진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를 4번이나 명중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ELOU ABT-11 장치만 해도 연간 86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불타는 잔해가 되었습니다. 옴스크에서도 가공 파이프라인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FP-1, 2R 이 위성 및 관성 항법만을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정밀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거대한 시설 내부에 숨겨진 매우 특정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그런 정밀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며 현재 돌고 있는 AI 표적 지정 소문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FP-1R 소문은 논외로 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치명적 피해를 준 건 사실입니다. 이어진 보도에서 로이터는 러시아가 옴스크 정유소의 가동을 불특정 기간 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에서는 이미 피해 처리와 평가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수리 작업은 서방의 제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FP-1, 2R로 우크라이나는 시베리아의 연료 동맥을 끊어냈으며 이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이 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를 타격한 것은 푸틴이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이지만 이는 러시아를 위기 상황에 빠뜨린 정유소 공격 작전의 격화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옴스크 공격을 성공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내 11개의 최대 정유소 모두를 공식적으로 타격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7월 7일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이정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유소는 애초에 우크라이나의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미 막대한 재정적, 국내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던 정유소 공격이 앞으로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11개의 정유소는 연간 약 1억 5,600만 톤의 원유 정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소규모 정유소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FP-1, 2R이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유소들도 국경 인근 정유소들처럼 반복 타격의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는 곧 옴스크에 재차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유소 추가 공격은 러시아 연료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 위기는 이미 러시아 전역에 깊고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프로그램으로 인해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위기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83개 지역 거의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유소에 늘어선 줄이 너무 길어서 주유소에 도착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몇 시간을 기다려도 휘발유 제한으로 러시아인은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연료 재고가 바닥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서 일부 경우에는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모든 주요 연료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7월 8일 러시아가 디젤 수출과 항공유 수출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7월 말까지로 예정된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에 이은 것이며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러시아가 7월부터 휘발유와 기타 석유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사야 하는 나라가 다시 판매를 시작할 입장은 아니죠. 러시아는 이번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장거리 드론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유시설만이 아닙니다. 시베리아까지 러시아 내 모든 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조지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흥미로운 인터랙티브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는 러시아가 국내외에 보유한 모든 군사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지들은 주로 러시아 중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로 수백 개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영토를 남쪽으로 약 3분의 1쯤 가로지른 지점에 옴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FP-122R, 그 지역 서쪽에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옴스크는 우크라이나에서 2,500km 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FP-122R은 900km를 더 비행할 수 있어 옴스크 정유소 동쪽의 러시아 여러 기지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 새 드론의 이런 점까지는 아직 감안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이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과 활공폭탄을 발사하는 러시아의 모든 기지 내 항공기들이 이제 모두 표적이 되었습니다. 탄약고와 군수산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표적을 타격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7월 9일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3월 이후 러시아의 주요 미사일 생산 공장 6곳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 이후 타격 범위를 2배 반으로 확장해 1750km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것이 불과 4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 사거리는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가 예상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FP-122R로 인해 러시아의 모든 것이 표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 내 모든 것은 이제 공격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이 발전하자 러시아는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사용하는 스타링크 위성 신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알려진 강력한 제머를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옴스크로 간 FP-122R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이는 AI가 도입됐다는 또 다른 정황입니다. 방공 분야에서 푸틴은 러시아 산업이 새로운 방공 시스템 제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 문제는 새롭지 않고 옴스크 공격으로 그것이 누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러시아의 약점으로 역이용해 왔습니다. 이제 FP-122R이 준비되고 전투에서 효과를 보이면서 한때 러시아의 강점이던 것이 푸틴의 전쟁 패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으며 FP-111은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전선을 잊지 마십시오.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격에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략의 장거리 측면만큼이나 전선에도 뛰어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로봇 전쟁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로봇 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틴이 침공했을 때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무기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이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 정도로 변했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상 로봇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관리가 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큰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이 6월에 러시아와의 전쟁 기간 전체를 통틀어 어느 달보다도 더 많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로봇들은 보급품과 장비를 운반하는 것부터 병사들을 후송하고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는 데까지 사용되면서 전선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들은 6월 한 달 동안 16,600건이 넘는 물자 수송 및 후송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크는 로봇이 군인 대신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 임무 수 자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로봇 임무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월에는 지상 로봇들이 7,511건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월에는 그 수치가 7,9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3월에는 9,072건, 4월에는 11,028건, 5월에는 14,059건이었습니다. 6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월간 총계에 2,500건의 임무를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를 걱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곧 전선에서 병사들이 수행하는 군수 임무는 사라질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제거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방어시설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연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러시아의 사상자를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은 6월에 5월보다 18.6% 더 많은 임무를 수행했고 1월 이후로 그 성과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6월 수치는 올해 첫 달에 비해 122% 더 높은 수치입니다. 2026년 상반기 동안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은 총 66,300건이 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지상 로봇으로 교체해서 앞으로는 최전선의 모든 물류 임무를 로봇이 100%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고문 세르히 비스크레스노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맡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연결성이라고 말합니다. 드론 군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우크라이나는 지형, 수목지대, 도시 인프라가 지상 로봇을 작동시키는 신호에 가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쟁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혁신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호 끊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로 경로 탐색을 자동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을 최전선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데 100% 전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방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역시 로봇이 가능한 곳에서는 자신들을 대체하도록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5월 한 달 동안 디오테체인 방위무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전선의 여러 부대에 다양한 형태의 지상 로봇 1028대를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마켓플레이스가 포인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드론 격추나 지상 로봇 작전 수행 등 다양한 업적으로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받은 포인트를 최전방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과 교환합니다. 즉, 1028대 지상 로봇 전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최전방의 군인들이 필요해서 직접 선택한 1028대의 로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군인들은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총 3062대의 지상 로봇을 주문했으며 이는 4660만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국방부가 지상 로봇이 최전방 임무를 대신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로봇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길 바라는 첫 사례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최전방 물류를 로봇이 처리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이제야 미국이 드론과 로봇 혁명에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룬 모든 성과의 효과에 충격을 받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7월 10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그 나라의 점점 커져가는 드론과 로봇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레이엄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폴의 생산시설을 홍보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지구상 그 누구보다도 훨씬 앞선 기술을 생산하는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갖춘 최첨단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필요는 모든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레이엄은 말한 뒤 미국에 대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드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지 않으면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기꺼이 도우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레이엄은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에는 불행한 후일담이 있습니다. 7월 12일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짧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막 마치고 돌아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스카이프 시설을 둘러본 뒤 미국의 드론, 로봇 혁명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라고 칭송한 그레이엄은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이 특별한 것이며 미국 군대가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충격이지만 어쩌면 이 일이 미국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가 그 누구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었음을 깨닫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상 로봇은 그 파트너십이 미국의 매우 소중한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같이 자국의 기술 발전이 러시아로부터 주도권을 빼앗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집중해 봅시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이 전선에서 활약하는 동안 러시아 군인들도 비슷한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물류를 로봇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푸틴이 군대에 죽음의 행군을 명령하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헤르손 최전선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 군인들이 최전선에 도달하기 위해 10km가 넘는 거리를 강제로 행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군대의 문제는 드론이 많은 살상구역을 통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병사들은 헤르손 영토를 둘러싼 전투가 치열한 드니프로 축선에 도달하려면 탄약과 보급품을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물자 수송의 어려움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지나가야 하는 더 넓은 영토까지 살상구역을 확장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제34 독립해병여단 대변인인 세르이 사이에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통제력을 확립해 매일 살상구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도상 코스토로조바, 라덴스크. 러시아군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그들에게 닿을 수 있고 찾아내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르히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전선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이상 차량으로 그들의 진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탄약과 보급품을 직접 들고 10에서 11km를 걸어서 보병이나 포병 진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치명적 대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이런 임무를 수행했던 병사들을 이동 중에 발견하기 어려운 로봇들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 로봇들은 우크라이나를 지탱하는 현대화된 물류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언제나 그렇듯이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로봇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맞설 수 없기 때문에 탄약과 보급품을 병사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들을 살상지대를 통과해 행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병사들은 짊어진 짐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지고 우크라이나에 늘 도사리는 드론들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병사가 발견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들은 드론 공격에 의해 죽거나 살아남으려면 짐을 버리고 도망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러시아 전선 군수 지원은 무너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쓰는 기술에 투자하지 않은 것이 푸틴의 실패이자 그 이유입니다. 전선의 결과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6월에 지상 로봇 기록을 세운 반면 러시아도 암울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39,490명의 전투 사상자. 우크라이나는 한 달 5만 명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와 예를레스키는 이 수치가 푸틴의 전쟁에 병력 충원 면에서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 말합니다. 러시아는 물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가는 푸틴의 군대가 보급품과 탄약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는 곳이 전선 직전의 몇 킬로미터 구간뿐만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의 사거리를 확장함에 따라 러시아 군대의 후방 20에서 70km 지점의 보급은 러시아에게 점점 더 비싸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르손에서 차량 부족이 언급된 것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대 대변인인 루슬란 무지추크는 같은 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지추크에 따르면 러시아의 보급 차량 행렬은 이제 사라졌고
러시아는 보통 기껏해야 차량 한 대만 보낼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탄약과 연료 저장고 공격 범위를 30km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190개 이상의 이런 표적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훨씬 넘어 50에서 200km 범위까지 가면 비슷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로봇 혁신인 중거리 드론이 전선 뒤에서 러시아가 안정적인 물류망을 유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드론들은 러시아가 점령지에 구축한 물류 경로를 이용하는 트럭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들은 러시아가 전선에서 공격을 조직하기 위해 구축한 방공망, 드론 발사기지, 그리고 지휘 통제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후방에 이런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반도를 고립시키면서 현재 심각한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층적인 물류 봉쇄입니다. 러시아 후방에서 연료와 보급품이 대거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접 후방까지 도달하는 모든 것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연료 저장소, 탄약 저장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개별 차량만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애초에 보낼 차량이 남아있다면 말이죠. 헤르손에는 분명히 차량이 없습니다. 지상 로봇도 없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과 보급품을 10km나 되는 거리를 최전선까지 옮기기 위해 대부분의 병사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그 전선을 향해 사살구역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들이 짐을 필요한 곳까지 옮기기도 전에 처리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군수 지원 방식은 우크라이나가 최전선 지상 로봇을 훌륭하게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제 정말 구식으로 보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군수혁명을 따라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될 겁니다. 5월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실제로 2024년에 첫 번째 지상 로봇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는 이 로봇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이 충분함에도 지상 로봇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 무거운 장비를 맨 병사들에게 치명적인 우크라이나 사살구역에서 10km를 걷게 명령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상 로봇 분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프라우다에 따르면 러시아의 약 20개 회사가 29종의 지상 로봇을 생산 중입니다. 그중 12개 회사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러시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2026년 1분기에만 67가지의 새로운 지상 로봇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개발한 로봇 종류의 2배가 넘는 수치로 단 3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지상 로봇을 전선에 투입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우크라이나는 약 25,000대의 로봇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25년 한 해 구매한 로봇 수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우크라이나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약 5만 대의 지상 로봇을 생산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 로봇들은 FPV 드론과 달리 카미카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한 번 쓰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로봇들을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산량을 더 늘리면 최전방 병사들을 대체할 말 그대로 지상 로봇 군단을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는 헤르손에서 보이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구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버틸 수 없는 구식 수동 물류 체계입니다. 좀 더 넓게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배치 기록을 또 경신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인력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가장 명백한 이점입니다. 전선의 모든 지상 로봇은 그 로봇이 없었다면 보급 임무에 투입됐을 병사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셈법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자원을 사용해서 훨씬 더 소중한 자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셈법을 따질 때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제작 중인 지상 로봇은 보통 2,000접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그 정도 비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보급품 운반, 병사 대피, 지름 해설, FPV 드론 발사, 심지어 자체 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더욱 그렇죠.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에 1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를 지출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들이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구한다면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충분히 타당해집니다. 특히 러시아가 인력과 장비로 장악하려는 전선을 지상 로봇이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두 가지 모두 부족해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전환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이 기술을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다음 큰 도약이라고 언급했으며 그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로봇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년 넘는 전쟁 끝에 우크라이나는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워 저널에 따르면 징집 회피와 무단 이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규 입대자가 맡게 될 역할에 따라 10개월에서 24개월까지 3가지 유형의 군 복무 계약을 도입하는 계약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돌격 보병부대의 급여는 월 약 6,700달러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평균 월급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새로운 유예 제도는 군인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덩원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인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이 2026년 이후로 더 깊어질수록 지상 로봇이 맡게 될 핵심 역할일 것입니다. 이 로봇 중 가장 저렴한 건 돌격병 월급의 3분의 1도 안 듭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투자하지 않는 건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투입되면 많은 병사들이 로봇을 멀리서 조종하면서 전선 뒤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위험은 줄어들고 우크라이나의 물류는 더 좋아집니다. 결국 이것이 2025년에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입니다. 전년 대비 488%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을 때마다 보병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상 로봇과 함께 공중 드론까지 투입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의 기계들은 보병 임무 수행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지상 로봇이 보급품 전달과 부상자 후송을, 드론이 진지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공격합니다. 과거 보급병이 직접 물자를 전달하고 병사들이 건물, 참호를 오가던 수작업 과정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통신 문제를 해결하면 지상 로봇의 역할이 더 커질 것입니다. 메시 네트워크가 해결책으로 제한되며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발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은 이미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로봇 군대가 6월 임무 수행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7월도 또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로봇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죽음으로 행진하고 우크라이나 로봇들은 전쟁 승리에 제 몫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혁신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활동 중심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가끔 예상치 못한 무기를 완벽한 살상 무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소련 시절을 러시아에 다시 가져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법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출발점이었지만 4년 반 전투가 푸틴의 계획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옛 소련 제국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소련 시절의 빈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꼬는 말투를 쓰고 있지만 러시아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푸틴 때문입니다. 푸틴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은행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산이 급증하고 크렘린이 만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은행들은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경제적 파멸로 몰아넣으려면 작은 자금만 필요합니다. 유출된 유럽 정보 보고서는 러시아 은행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문서를 일부 확인한 로이터와 이를 보도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에 따르면 2025년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러시아에서는 폭발적인 은행 위기가 가까스로 억제되고 있다는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부실 대출이 늘고 있으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크렘린이 전쟁 경제 유지를 위해 대출과 은행 지원을 장려한 결과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의 상환 불가능 기업 대출 비율이 10%까지 올라 진정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은행들에게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 모든 일은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의 무능으로 러시아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의 붕괴를 초래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7월 6일 러시아의 임박한 금융 붕괴에 대한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위기를 만든 것은 바로 크렘린이었으며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평소 하던 신용조사를 생략하도록 압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대출도 크렘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더 건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많은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방산업체와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됩니다. 방산업체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터무니없는 소모 속도를 따라갈 만큼 무기 생산을 늘리고, 주택 구매자는 2025년 최대 14% 상승한 주택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렘린 지원 아래 고이율의 수상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과 기업은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의 은행들이 이제 상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고, 크렘린은 이 상황을 감추기 위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신용 프로그램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부채를 숨기려던 대출 구조조정 메커니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2025년 중반 20%로 하락했지만 10년 만에 최고치였던 21%에서 약간 낮아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14.25%까지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어서 러시아 은행들이 승인한 많은 대출이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러시아 경제의 위기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타임즈에 따르면 푸틴이 전쟁 지출을 위해 러시아 은행을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어가 무너질 것이라고 가정한 바탕 위에서 전쟁의 금융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방어는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 4년 반이 지났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약 20%만 점령 중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2014년의 초기 침공과 2022년 침공 첫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진전은 더딘 상태입니다. 이제 러시아의 은행들은 크렘린의 잘못된 가정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은 소비자 대출의 최대 15%가 현재 부실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기업들 모두 무너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치명적인 은행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실패는 더 많은 부채로 이어지고 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결국 더 많은 국가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이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악순환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결국 러시아 경제 붕괴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낼 수 있습니다. 푸틴, 우리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작은 국가주도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경고 신호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부실 대출 문제부터 시작해봅시다. 202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블룸버그는 러시아 주요 은행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대출 장부를 살펴봤고 모두가 문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영진들은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공식 수치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더 큰 문제로 번질 경우 국가의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한 비공식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자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제금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은행 시스템이 양호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실 대출은 있었지만 모든 은행이 그런 문제를 겪어요. 하지만 대체로 크렘린은 러시아 은행 구문이 잘 돌아간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러시아 주요 대출 기반 3곳 이상이 12개월 내에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정확히 12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유럽 정보 보고서를 통해 이 모든 우려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 초 더 많은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2월 5일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7위 대출기관 크레딧 뱅크 오브 모스크바는 러시아 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크레딧 뱅크 오브 모스크바는 2025년 4분기에 1억 1,7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은행은 연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수익을 냈지만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연간 순이익이 3분의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손실은 국영은행들이 러시아 국부 펀드로부터 총 133억 달러를 지원받은 이후에 발생했으며 당시에는 이를 긴급 자본 확충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단 하루 만에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러시아 은행 시스템 내부에 심각한 부실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 보고서를 인용하며 러시아 부실 채권 비율이 전체 대출의 11%로 시스템적 은행 위기 기준인 1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2025년 러시아 전역의 은행 이익이 8% 감소했으며
자본 지출 수익률도 1.8%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 보고서에서 제기된 비난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구조조정, 구제금융, 거짓말. 무너져가는 은행 시스템을 감추기 위한 크렘린의 대대적인 은폐였습니다. 부실자산이 러시아 금융권이라는 배의 선체를 뚫고 들어왔고 2월부터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최신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50만 건이 넘는 파산은 이 모든 문제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본 사람은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이미 불안하게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5월 9일 포춘지 보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2026년 1분기에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전년 대비 0.5%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의 시작을 알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러시아 기업들은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러시아에서 11건의 기술적 채무 불이행이 있었고 2026년에는 3개월 만에 동일한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은행들이 차환해야 할 부채 규모도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했고 러시아 기업들은 이란에서 벌어진 에피퓨리 작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그 압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7월 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으며 공습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압력은 다시 거세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기업 부문에도 고통이 쌓이고 있습니다. 6월에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기업들이 1,175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쌓았으며 2월 말까지 문제성 결제 건수가 6.7건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기술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 부문의 대형 기업들은 2025년에 부채가 53% 증가해 271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도화선은 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화선이 연결된 다이너마이트가 불꽃과 맞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은행 부문이 폭발하게 되고 그 모든 책임은 크렘린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러시아 은행 신뢰가 사라졌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밝히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설정하면 저희 채널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부문의 붕괴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러시아 시민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무려 130억 달러의 현금을 은행 시스템에서 인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5월에 기록된 최대 인출액입니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3월에 38억 달러, 4월에 또다시 85억 달러를 은행에서 인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4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6월에 대한 수치는 없지만 러시아인들이 전체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고 은행에서 수십억 달러를 더 인출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크렘린의 거품이 터지면 은행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 돈을 은행에 두기보다 직접 갖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국 정보국은 2026년 첫 6개월 동안 러시아 내 현금 유통량이 172억 달러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가장 큰 인출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그 불안에 휩싸인 해에 러시아인들은 은행에서 186억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인터넷 제한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이런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접촉 결제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인출은 은행의 유동성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현재 엄청난 부실 채권의 직면에 있는 러시아 은행권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크렘린이 이런 결과를 얻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크렘린이 이미 몇 년 전 이 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그 썩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러시아 당국은 그 썩은 열매를 한 입 베어 물고 고통을 참으며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정상인 척 행동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 제재가 큰 역할을 했지만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주요 은행이 이미 제재를 받고 있으며 2022년 제재 도입 당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타라 스크보르초바가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그녀는 2026년이 되면 모두가 제재에 너무 익숙해져서 제재 대상 은행의 많은 고객들은 제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형적인 러시아식 반응이죠. 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새벽에 황당한 저주처럼 이 모든 일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는 분명 현실입니다. 그리고 은행가들이 우리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크렘린이 자신들이 만든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제력은 별로 강하지 않아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블리나가 러시아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러시아 최대 대출기관들의 자본 재조정이 필요 없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후 러시아는 자국 대출기관에 비밀리에 자본 재조정을 했습니다. 추측하자면 2026년에 러시아가 내놓을 대책은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돈을 은행에 쏟아붓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크렘린이 은행들에게 승인하도록 강요한 국영은행 대출의 혼란을 해소하는 대신에 선택할 방법인데 사실 이 상황을 처음 만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채텀하우스 싱크탱크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에서 부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는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다루고 있는 많은 부채가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 흘러갔으며 크렘린은 결국 현금 투입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채는 결국 국가가 상환하거나 정부가 이자 지급을 계속해 은행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부 대출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이 해당 은행들에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가는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 은행 장부에 있는 기업 부채의 절반 이상이 방산기업에 발행된 기업 대출 형태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지출로 은행 위기 극복을 계획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해결책은 러시아 경제가 강했던 몇 년 전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석유 제재는 더 잘 우회됐고 방위 산업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고 제재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파괴해 크렘린이 매달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위 산업은 이제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방위 산업이 은행들로부터 받은 부실 대출 때문에 크렘린의 구제를 필요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을 처했고 은행 구제 자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국부 펀드와 은행 구제에 사용된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연구소에 따르면 그 펀드에 보유된 자산은 러시아 GDP의 6.5%에서 2026년 4월 기준 1.8%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이는 크렘린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돈이 훨씬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크렘린이 감독한 예산 외 자금 조달, 의심스러운 은행 대출, 그리고 급격한 신용 확장은 모두 경제적 수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러시아는 은행을 구제하거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체에서도 이미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0.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1분기 GDP 감소를 고려하면 그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막대한 재정 적자도 안고 있습니다. 6월 10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 적자가 2026년 첫 5달 동안 835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미 크렘린이 설정한 연간 목표치보다 60%나 높은 수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지만 푸틴의 광적인 전쟁으로 인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렘린은 은행 구제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해답이 없고 이제 러시아에 결정타를 가할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제재가 러시아 은행 위기에 미친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판매가 줄어들고 이는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은행에 빚을 갚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 많은 제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브다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그 패키지는 상임대표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7월 논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패키지가 가을로 연기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논의도 있으며 이는 제재 패키지와 별도로 다뤄지고 추가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구제금융을 시도하거나 은행 부문이 멀쩡하다는 환상을 위해 고갈 중인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실 채권과 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크렘린이 불가피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러시아 은행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러시아 전체 경제에도 같은 말이 적용됩니다. 은행 위기 너머에는 급락하는 GDP, 심각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문을 닫는 국내 기업들이 줄을 잇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토는 이미 7월에 러시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약속되었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도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새로운 것,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퍼붓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 국경에 인간이 아닌 군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아직 제대로 다루지 못한 기술, 즉 인공지능에 달려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한 새 문서들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7월 8일 보도에서 해당 매체는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나토 동부전선에서 전면적인 변화가 계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진 철의 장막 아래에서 나토는 러시아보다 크게 앞선 인공지능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경은 거대한 인공지능 기반의 타격망으로 보호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단 한 가지 목적, 즉 나토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기 훨씬 전에 기계로 병력과 장비를 상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에 맞서 보여준 혁신적인 방식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토는 기존의 국경 방어를 구성하는 병력, 전차,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푸틴과 러시아가 예상치 못하고 대응 불가한 것을 풀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동부전선 억제구상, 얍칭 FD입니다. 이 이름은 새롭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FD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는 매우 일반적이었고 나토 동맹국들이 정보를 많이 공개하기 꺼리는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 유럽 및 아프리카 웹사이트에서는 FD를 저비용, 소모 가능한 무인 시스템, AI 기반 표적 지정, 그리고 다층방어로 적의 대규모 병력과 기세를 무력화하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본은 알 수 있지만 21세기 철의 장막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 오모 연합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고 동부전선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든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나토는 거대한 디지털 전장을 만들려 한다고 합니다. 센서, 드론, 위성,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나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 움직임이 전선을 침투하려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러시아가 나토 영토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차단하고 나토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왜 나토가 이 인공지능 기반 키랩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확인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러시아를 유럽 전역의 위협으로 만들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더 확대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나토의 킬 웨벌은 이스턴 센트리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른 동부전선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토의 동부전선에 위치한 9개의 다국적 전투단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영공 초계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FD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계층을 추가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나토는 센서를 사용해 러시아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시도하더라도 나토 국경을 넘으려는 모든 것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공격 드론이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침공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된 원격 저종 기관총 터렛 등 다른 무기들도 러시아 보병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나토는 이를 거부를 통한 업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토가 사용할 정확한 시스템은 알 수 없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팔란티어가 서방의 여러 주요 방위 산업체들과 함께 FD 구축에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미 육군 유럽 및 아프리카 대변인인 매트블로보 소령의 말에 따르면 FD는 전차, 포병, 전투기 또는 병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지휘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의사결정상의 우위를 제공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AI 기반 시스템을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뒤에 나토의 모든 전력을 쏟아붓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확인한 나토 문서에서 사용된 정확한 용어인 킬웹은 매우 넓고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핀란드에서 루마니아까지 작동하게 되며 이는 발트해 지역, 북유럽 지역, 그리고 중부 유럽의 대부분을 포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전선 전역에는 수십 개의 노드들이 안전장치와 함께 배치될 것입니다. 노드 하나가 다운되면 다른 노드가 즉시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건 러시아 해커 군단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죠. 그들은 노드 몇 개를 제거해도 약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FD를 마비시켜야 하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노드들이 단순한 지상 센서나 몇 개의 카메라가 아니라는 걸 알면 더 그렇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도 사용될 겁니다. 자동 정찰 드론들도 끊임없이 운용될 것입니다. 지구 궤도의 위성들도 동부전선을 감시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침공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탐지할 노드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 노드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 노드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는 공유되는 디지털 생태계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델타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그 시스템은 이미 소규모로 FD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으로 의사결정이 빨라지며 전선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항상 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표적을 탐지하고 적절한 부대에 정보를 전달한 뒤 그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핵심 능력입니다. FD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FD에서 팔란티어가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회사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나토의 새로운 킬웹의 핵심이자 AI 두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펜타곤은 5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시연했으며 방식은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일단 표적이 탐지되면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표적 식별부터 행동 반환 수립, 그리고 선택된 행동의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이 과정이 몇 시간 걸렸을 겁니다. 이제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고 FD가 잠재력을 발휘하면 자동화된 드론과 즉각 공격하는 다른 무기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RTX, 사브, 로키드 마틴,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 모두 새로운 킬웹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미록스 AI 기반 드론 요격기 역시 FD의 확정된 구성 요소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나토가 동부전선 억제 전략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무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러시아군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을 만큼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앞으로도 저희 영상을 계속 받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FD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침공에 나토 동부 측면에서 즉각 대응하는 구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규모와 추진력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완전 동원된 러시아는 큰 위협입니다.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나토 영토 침공 임무를 맡을 수 있고 이 병사들은 제지받지 않는다면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토는 기존의 국경 방어선을 갖추고 있지만 푸틴이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본격적인 러시아 침공에 동원되는 엄청난 병력 때문에 그 방어선은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토가 여기서 대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거부적 억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나토가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토는 응징 억제에 의존해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처벌, 일종의 경고성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너무 지나치게 나서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 개념을 너무 단순히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취지는 러시아에 나토가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핵무기도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발사하면 나토도 러시아가 포기할 만큼 핵무기를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은 나토가 존재해온 대부분의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해왔습니다.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는 많은 긴장이 존재해왔지만 특히 냉전 시대 동안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의 영토를 완전히 침공하는 일은 삼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런 대응 중심 접근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미치광이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한 엄청난 희생, 특히 러시아 국민의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부 측면은 이미 방어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차, 전투기, 병력들은 각자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해서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영토는 다시 탈환될 것입니다. 특히 나토가 병참 지원을 본격화하고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전선에 투입하면 결국 러시아를 밀어내 해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방법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는 러시아와 직접 싸워 인명 및 장비 손실로 이어집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작은 영토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병사들의 목숨을 버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 손실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방식은 자신의 비전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지도자와 상대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다시 말해 큰 소리는 치지만 실제로는 나토의 국경을 위협하는데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FD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통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국경을 넘는 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전통적인 국경 방어 방식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의 경고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그 영향도 있습니다. 2025년 10월, 푸틴은 유럽의 군사력 증강이 러시아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증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는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푸틴은 또한 나토를 내부에서 분열시키려는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를 조정해 나토를 미국에만 의존하는 기생충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7월 들어 앞서 나온 보도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폴란드에 러시아가 조만간 폴란드 영토에서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푸틴은 많은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란이 국경과 관련된 활동들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발트, 북유럽 국가들과의 국경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밀리타르니가 6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인프라는 러시아가 나토 동부전선에 최대 11만 5천 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규모 병력과 추진력으로 이어집니다. 군사력 증강 외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나토 영토를 반복 침범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에 드론이 침입했고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도 침범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스파이 선박과 잠수함이 나토 해역에 숨어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영국 해군은 러시아 잠수함이 영국 해역 안팎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고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푸틴에게 보내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출동시켜야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푸틴이 응징 억제 교리의 한계를 시험하며 실제로 처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난만 있을 뿐 나토 해역을 침범해도 드론이 격추되거나 러시아 군함이 침몰하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에게 자신감을 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쟁을 확전할 가능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나토는 이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토 교리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는 무인 억지 체계입니다. FD 도입 시 나토는 러시아의 모든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공을 봉쇄하여 차단하고 나토가 동부전선에 병력과 보급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러시아가 상당한 영토를 점령하기 훨씬 이전에 침공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FD는 나토의 국경 방어를 새롭게 구상한 것이며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가 먼저 싸우고 정말 필요할 때 인간이 개입하는 방식에 관한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방식의 달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FPV부터 중장거리 타격 드론까지 모두 강한 파괴력을 보입니다. 러시아의 군수, 에너지 생산, 군사시설을 겨냥한 이 드론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푸틴의 군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된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군수 지원과 후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6월 한 달 동안에만 16,600건이 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전과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중 약 80%가 드론으로 이뤄지며 이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토도 이 방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토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로봇과 드론의 활용,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 측면에서 가까운 미래의 전장 모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BBC는 지난 5월 우리가 로봇이 로봇과 싸우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인들이 로봇 군대의 후방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와 나토 전쟁에서는 이상적으로 러시아의 인력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진영이 배치할 로봇 규모가 중요해지며 이 분야에서 우위에 선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I 측면에서는 FD에서 언급된 것보다 우크라이나에서 얻는 교훈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FD가 러시아 공격 드론 격추를 위해 AI 요격 드론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기술을 개척했고 중요성이 입증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요격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공격 드론 요격의 95%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표물을 선택하는 중앙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AI 유도 요격 드론과 나머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러시아의 후방을 망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신부 타격 작전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연료 및 보급 트럭을 파괴하기 위해 AI로 구동되는 공격 드론이 배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드론 중 하나인 호넷은 미국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로 인해 거의 확실하게 나토의 킬 웹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AI 기반 접근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토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미 러시아보다 앞서 있습니다. 푸틴을 AI 회의론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는 확실히 기술을 꺼리는 인물으로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분명히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UNN에 따르면 푸틴의 현대 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러시아는 AI 기술 분야에서 서방과 중국에 비해 한참 뒤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인용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러시아의 AI 산업 역량은 36개국 중 28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 푸틴이 AI를 지원할 요인이 분명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1월 제임스타운 재단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AI 개발에서 서방과 중국보다 3, 5년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AI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푸틴의 편집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6월 18일자 타임즈 기사에서는 러시아가 AI 주권을 달성하고 싶어도 엄청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면 미세한 과제라고 해야 할까요? 칩은 AI와 관련된 모든 것의 핵심에 해당하지만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칩을 제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립대학교에 새로운 AI 학부를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푸틴의 통제에 대한 절박한 욕구가 러시아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타임지는 푸틴의 편집증이 러시아 AI를 마비시키는 점을 강조합니다. 러시아의 AI 모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이든 러시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모호한 요구사항에 칩 문제까지 더해지면 러시아는 필요한 칩을 암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산 칩을 러시아로 들여오는 불안정한 우회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I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에 비해 한참 뒤처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FD의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토가 러시아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나토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강점이 병력과 추진력이라면 나토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술, 혁신, 그리고 AI에서의 선두입니다. FD는 그 우위의 결정체입니다. 비인간적인 노드와 자동화 시스템의 벽이 형성되어 러시아 병사나 장비가 나토 영토를 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편집증적인 푸틴이 자신의 구식 전술이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AI가 전면에 나선 전쟁을 치르면서도 러시아가 AI 분야에서 크게 뒤처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도 푸틴은 FD 도입 상황에서도 나토와의 전쟁을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푸틴은 국내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둘러싼 위험한 의문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지정학적 강국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에게 현재 직면한 것보다 더 큰 적과의 새로운 싸움이야말로 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의 권력 장악력은 애초에 왜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저희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패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고 저희 분사 프로그램을 구독하셔서 나토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변화하는 전략에 대한 저희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